아이고, 알턴이 빠지니 복덩이가 굴러들어오네. 예, 샴페인 더 가져와라. 자기야, 오늘 마음껏 긁어. 우리 새 출발을 위하여. 이혼 서류의 잉크도 마르기 전 보란듯이 내연녀를 불러들여 환호성을 지르던 남편과 시어머니. 하지만 그들의 축제는 결제 단말기의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빅. 고객님, 이거 도난 분실 카드인데요. 그들이 누리던 부와 사치, 사실은 전부 제 지갑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돈줄이 끊기는 순간 시작된 그들의 생지옥,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세며느리의 정체까지.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짜릿한 참교육의 현장.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앞 회색빛 보도블록 위로 늦가을에 찬 바람이 쌩하니 불어 닥쳤습니다. 법원 건물을 등지고 걸어 나오는 두 남녀의 거리감은 그 바람보다 훨씬 더 시리고 날카로웠죠. 방금 막 남남이 된 두 사람, 반효주와 고영태입니다. 효주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는 바람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석고상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반면 옆에서 걷는 고영태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워 보였어요. 그는 힐끔 효주를 쳐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반효주. 드디어 끝났네. 알턴이가 빠진 기분이야, 아주. 고영태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빈정거렸습니다. 효주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그를 일별하고는 곧바로 도로가 쪽으로 몸을 돌렸죠. 그녀의 무반응에 김이 샜는지 고영태가 입술을 비죽거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기야. 나 법원 나왔어. 응, 방금 도장 찍었지. 이제 완전한 자유의 몸이라니까? 알았어. 금방 갈게. 맛있는 거 시켜놔. 고영태는 효주가 드드라는 듯 큰 소리로 통화하며 택시 승강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멀어지는 고영태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효주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이혼 서류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고급 빌라 거실은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고영태의 어머니 신명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신문지로 그릇들을 둘둘 말고 있었거든요. 그것들은 모두 효주가 결혼할 때 해온 최고급 수입 그릇들이었죠. 에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이 칙칙한 것들 꼴도 보기 싫었는데 잘 됐지 뭐냐. 경비실에 내다 버리라고 해야겠다. 신명자가 그릇이 담긴 박스를 발로 툭 차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최유라가 한 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불룩한 배를 감싸며 짐짓 힘겨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명자는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버선발로 현관까지 달려나갔죠. 아이고, 우리 복덩이 왔니? 몸도 무거운 애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 내가 그리로 가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오빠 이혼하는 날이잖아요. 이런 좋은 날 제가 챙겨드려야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최유라가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그 재수 없는 물건들 싹 다 치우는 중이다. 우리 새 며느리 들어오는데 헛 물건이 있으면 쓰나. 내일 당장 백화점 가서 네가 좋아하는 걸로 싹 다 새로 사자. 침대도 최고급으로 바꾸고 커튼도 화사한 걸로 달고. 신명자의 말에 최유라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짐짓 미안한 척 눈썹을 늘어뜨리며 신명자의 팔을 살갑게 잡았습니다. 어머, 정말요?
저 인테리어 싹 바꾸고 싶었는데 어머니 센스 진짜 짱이다. 근데 돈 많이 들 텐데 괜찮으세요? 얘는 별 걱정을 다 한다. 우리 영태가 누구니? 그동안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떵떵거린 게 다 누구 덕인데. 이제 네가 들어오니까 더 잘 살겠지. 돈 걱정은 하덜덜 말아라. 신명자는 최유라를 소파 상석에 앉히고는 방석까지 받쳐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놀라겠다. 얼른 앉아라.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입덧은 좀 괜찮고? 갑자기 호텔 뷔페 초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오빠 오면 같이 파티해요, 어머니. 최유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신명자는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오늘 같은 날 잔치를 해야지. 내가 당장 출장 뷔페 부르마. 제일 비싼 걸로. 한편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효주는 도심의 한 공유 오피스 건물 앞에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빌라와 달리 삭막하고 좁은 일인 사무실. 이곳이 효주가 새로 둥지를 튼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노트북 한 대가 전부인 초라한 사무실에 들어선 효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니엇니엇 해가 지고 있었지만 효주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문득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다이어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5년간 시댁 식구들의 생일, 제사, 병원 진료 예약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효주는 다이어리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효주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가득 공동명의 계좌와 고영태가 사용하는 가족 카드 내역이 떴습니다. 고영태 백화점 명품관 결제 350만 원, 신명자 피부가 결제 120만 원, 차량 리스료 매월 250만 원 자동 이체. 화면을 내리던 효주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자신이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 그들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집을 나온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그들은 보란듯이 카드를 긁어대고 있었죠. 효주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실컷 즐거웠겠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효주는 망설임 없이 분실 신고 및 거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족카드 3장 거래 정지 완료. 생활비 입금 자동 이체 해지 완료. 화면에 처리되었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뜰 때마다 효주의 가슴속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체증이 하나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효주는 휴대폰을 들어 통신사 고객센터 앱을 켰습니다. 고영태, 신명자 휴대폰 요금 대납 해지, 인터넷 및 IPTV 결제 수단 정보 삭제. 손가락 끝에서 그들의 풍요로웠던 삶이 하나둘씩 끊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주는 리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반효주 본인입니다. 제 명의로 리스한 차량 2대 반납 신청하려고요. 네, 당장 내일 가져가셔도 됩니다. 위약금은 제가 낼 테니까요. 전화를 끄는 효주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는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곧 들려올 그들의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빌라에는 화려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출장 뷔페 직원이 거실 테이블 가득 최고급 요리들을 세팅하고 있었죠. 랍스터부터 시작해서 최유라가 먹고 싶다던 초밥, 스테이크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우와, 자기야. 이거 진짜 다 시킨 거야?
어머니 최고. 퇴근하고 돌아온 고영태가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최유라의 볼에 뽀뽀를 쪽 하더니 의자에 앉아 랍스터 다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자자, 얼른 먹자. 샴페인도 땄다. 신명자가 샴페인 잔을 채워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건배하며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캬,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그동안 그 여자가 눈치 주는 통에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잖아. 유라야,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고영태가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최유라는 눈을 반달로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오빠. 저는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를 거예요. 아, 맞다. 저 이번에 가방 신상 받은 거 있는데. 사, 다 사. 우리 자기가 사고 싶다는데 돈이 문제냐? 내일 당장 백화점 가자. 고영태가 호기롭게 외치며 랍스터 쌀을 발라 최유라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뷔페 업체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고영태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총 150만 원입니다. 고영태는 거만하게 웃으며 지갑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효주가 만들어준 한도가 넉넉한 가족 카드였죠. 여기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직원이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결제음 대신 날카로운 경고음이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고객님, 이거 거래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직원의 말에 샴페인을 마시던 고영태가 살에 들린 듯 기침을 토했습니다. 신명자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봐요. 고영태가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승인 거절 도난 분실 카드.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영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씨, 이거 왜 이래? 기계 고장 아니에요? 기계는 멀쩡합니다, 고객님. 다른 카드 없으세요?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고영태는 당황하며 지갑을 열어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신명자 명의로 된 가족 카드였습니다. 이걸로 해봐요. 이건 될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단말기는 야속한 비프음만 내뱉었습니다. 거래 정지 카드입니다.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유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척하며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카드 다 막힌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전산 오류인가 봐. 잠깐만. 고영태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효주에게 전화를 걸어 따질 작정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감히 카드를 정지시켜?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된 번호입니다. 차가운 안내 멘트에 고영태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명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영태야, 왜 그러니? 전화 안 받아? 엄마, 그게 전화도 차단했나 봐요. 그때였습니다. 뷔페 직원이 참지 못하겠다는 듯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 다음 스케줄 있어서 빨리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정 안 되시면 계좌 이체로 해주세요. 고영태는 황급히 은행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로그인하자마자 뜬 팝업 창을 보고 그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출금 정지 법원 가처분 신청.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는 고영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효주가 떠나면서 남긴 것은 빈자리가 아니라 완벽한 돈줄의 절단이었습니다. 신명자는 사색이 된 아들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고 최유라는 싸늘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호성으로 가득 찼던 거실은 이제 숨막히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고객님? 결제 안 하십니까? 저 바쁜데. 출장 뷔페 직원의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고영태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쩔쩔맸죠. 화려한 랍스터와 초밥이 차려진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과 쪽팔림이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게 지금 전산 오류 때문에. 아까부터 무슨 전산 오류 타령입니까? 정 안 되면 현금이라도 주시던가요. 직원의 재촉에 고영태가 힐끔 어머니 신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천하태평하게 샴페인을 마시던 신명자의 얼굴도 이미 사색이 된 지 오래였죠.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최유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앞에서 이 무슨 개망신이란 말입니까? 어머니, 혹시 현금 좀 있으세요? 고영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명자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쳐. 기다려봐라. 신명자는 안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장롱 깊숙한 곳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 지폐들이었죠. 그녀는 직원의 손에 돈뭉치를 쥐어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 여기 150만 원. 딱 맞죠? 에이구, 기계가 왜 말썽이라니. 사람 민망하게. 직원은 돈을 세어보고는 콧방귀를 뀌며 장비를 챙겨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식탁에 남겨진 세 사람은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최유라가 싸늘한 눈빛으로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밥 먹다 체하겠어. 카드 정지라니. 전 부인한테 경제권 다 뺏긴 거야? 최유라의 날선 질문에 고영태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유라야. 오해하지 마. 내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그 여자한테 맡겨뒀던 건데 이혼하면서 정리가 좀 덜 된 모양이야. 내일 당장 은행 가서 풀면 돼. 걱정하지 마. 그래, 유라야. 우리 영태가 능력이 없는 애가 아니잖니. 그 여자가 앙심 품고 심술 부리는 거야. 못돼 먹은 것 같으니라고. 신명자가 옆에서 거들었지만 최유라의 표정은 여전히 찜찜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맛이 떨어졌다며 방으로 쌩안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을 보며 신명자가 고영태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이 등신아, 카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새 며느리 앞에서 망신을 줘? 너 때문에 내 비상금 다 털렸잖아. 아, 나도 몰랐다고.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줄 알았냐고. 고영태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효주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수신 차단 메시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안방 화장실에서 최유라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던 고영태와 신명자가 놀라서 뛰어갔죠. 최유라는 거품이 잔뜩 묻은 머리를 한 채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서 있었습니다. 물이 안 나오잖아. 온수는커녕 찬물도 쫄쫄거리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어머, 왜 이러니? 보일러 고장인가? 신명자가 급하게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어보았지만 물은커녕
씩씩거리는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신명자가 문을 열자 정수기 렌탈업체 직원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에이입니다. 렌탈료가 3개월째 미납되셔서 오늘 기기 회수하러 왔습니다. 네, 미납이라니요? 우리 며느. 아니, 전 며느리가 자동이체 해놨을 텐데 어제부로 자동이체가 해지되셨고요. 그동안 밀린 연체료까지 합산 청구되었는데 입금이 안 돼서 규정상 회수합니다. 비켜주세요. 직원은 신명자가 말릴 새도 없이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능숙하게 정수기를 분리했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서 있던 최유라와 눈이 마주치자 직원은 혀를 끌끌 차며 정수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물은 마시게 해줘야지. 신명자가 뒤늦게 소리쳤지만 직원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텅 빈 정수기 자리만 휑하게 남아 있었죠. 고영태는 마른 세수를 하며 주방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효주가 공과금이고 뭐고 다 끊었나 봐요. 뭐라고? 그럼 관리비도 안 냈다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독한 년이면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해? 신명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고영태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습관적으로 TV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신호 없음.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하세요. 화면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인터넷 회선까지 끊긴 겁니다. 집안의 와이파이도 IPTV도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데이터마저 끊겨 통화 가능 바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명과 단절된 고립무원. 그것이 지금 이 화려한 빌라의 현실이었습니다. A씨, 진짜. 고영태는 리모컨을 소파에 집어 던지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씻지도 못한 찝찝한 몸이었지만 회사에 가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애마인 흰색 벤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차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영태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프라임 캐피탈입니다. 리스료 미납 및 계약자 요청으로 차량 회수하겠습니다. 남자는 고영태의 대답도 듣지 않고 보조키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고영태는 눈이 뒤집혀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낸다고요. 돈 낼 테니까 건드리지 마요. 이미 계약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2차 보증금도 다 까먹으신 거 아시죠? 더 험한 꼴 보시기 전에 비키세요. 남자는 고영태를 거칠게 밀쳐내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안 돼. 내 차야. 이거 없으면 나 회사 어떻게 가라고. 고영태가 차 문을 잡고 매달렸지만 차는 매정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주차 자리에 홀로 남겨진 고영태. 그의 명품 정장은 바닥에 쓸려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입주민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택시 승강장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맛집으로 향할 때 고영태는 슬그머니 휴게실로 빠졌습니다. 지갑에 남은 카드는 모두 정지되었고 현금은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탕비실 구석에 굴러다니던 컵라면 하나에 물을 부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반여주, 두고 보자. 내가 다시 일어나면 너부터 밟아줄 거야. 그는 퉁퉁 불어터진 라면 면발을 씹으며 복수를 다짐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야, 영태야.
너 이혼했다며? 솔직히 우리가 너 보고 만났냐? 내 와이프 배경 보고 만났지. 끊어라.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고영태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고영태를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현관 센서 등만 간신히 깜빡거릴 뿐 거실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유라야?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식탁에 앉아 있는 두 여자가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김치 쪼가리와 찬 밥덩어리가 놓여 있었죠. 왔니? 관리실에서 전기 제한 들어갔다더라. 비상등만 켜고 살래. 신명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호피 무늬 옷은 촛불 그림자에 가려져 초라한 넝마처럼 보였습니다. 최유라는 팔짱을 낀 채 고영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오늘 하루 종일 쫄쫄 굶었어. 배달앱도 안 되고 나가서 사 먹을 돈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꼴이야? 미안해, 유라야. 내가 금방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줘. 해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오빠 지금 빈털털이잖아. 최유라의 쏘아붙이는 말에 고영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최유라가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유라가 있잖아. 유라한테 잠깐만 융통하면 돼. 고영태는 최유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절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유라야, 너 친정에 돈 좀 있다고 했지? 지금 당장 급한 불만 좀 끄자. 내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딱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만 융통해줘. 응? 고영태의 애원 섞인 부탁에 최유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잡힌 손을 황급히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빠 돈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데.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사위한테 덥석 돈 내줄 뿐 아니야. 그럼 네가 가진 거라도 좀 줘봐. 명품백 팔면 되잖아. 우리 지금 당장 밥 굶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문제야? 미쳤어? 이건 내 자존심이야. 그리고 나 지금 현금 다 주식에 묶여 있어서 못 빼. 오빠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최유라는 앙칼지게 소리치며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야, 문 좀 열어봐. 유라야. 고영태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고영태와 신명자는 촛불 아래서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영태야, 쟤 진짜 부자 맞는 거니? 신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영태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주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길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화려해 보였던 새 며느리, 그리고 그녀가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장밋빛 미래.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고급 빌라. 그곳은 더 이상 스위트홈이 아니라 욕망과 거짓이 뒤엉킨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거실은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고영태는 소파에 웅크린 채 코를 골며 현실 도피성 잠에 빠져 있었고 신명자는 불안함에 뒤척이다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안방 문틈 사이로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야, 오빠. 나 진짜 급해서 그래. 1,000만 원만. 아니, 500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최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애교 섞인 톤이 아닌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말투였죠. 신명자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아, 글쎄, 이 집구석 돈줄이 다 말랐다고. 남자가 땡전 한 푼 없는 빈 껍데기야. 재산 분할? 개뿔. 이혼하면서 몸만 나왔대. 미친놈이지. 신명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빈 껍데기 미친놈이라니. 하늘같이 모시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 지금 여기 더 있다가는 덤터기 쓰게 생겼어. 내일 새벽에 짐 싸서 튈 거니까 차 좀 대기시켜놔. 뱃속에 야, 손뭉치 차고 있는 것도 이젠 덥고 짜증나 죽겠어. 손뭉치? 신명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현관 쪽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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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문을 부술 듯한 두드림에 잠자던 고영태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뭐야? 전쟁 났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확 뜯어버리기 전에. 걸걸한 남자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신명자가 벌벌 떨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려 했지만 전기가 끊겨 까만 화면만 보일 뿐이었죠. 누구세요? 문 열라고. 과직. 잠금 장치가 뜯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셋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악명 높은 사채업자 마석두였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도둑이야. 신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고영태 뒤로 숨었습니다. 마석두는 거실을 휘둘러 보더니 촛불 하나 켜진 꼬라지를 보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니야, 강남 한복판에서 분위기 잡고 사시네. 전기세 낼 돈도 없으면서 남의 돈은 꿀꺽하셨다. 당신들 누구야? 여기 사유지야. 경찰 부를 거야. 고영태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마석두는 콧방귀를 뀌며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고영태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경찰? 불러봐. 사기죄로 먼저 들어가는 건 네 마누라니까. 최유라 어딨어? 나오라고 해. 고영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채무자 이름 최유라, 그리고 원금 3억 원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 이게 무슨... 네 마누라 될 사람이 재벌가 딸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준 건데 알고 보니 빈털털이라며? 마석두가 고영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최유라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이, 최유라 씨. 숨바꼭질은 끝났어. 돈 내놔. 마석두가 안방으로 돌진하자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베란다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부하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포위했죠. 오빠, 살려줘. 이 사람들 깡패야. 최유라가 고영태를 향해 애원했지만 고영태는 차용증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명자가 불현듯 아까 엿들은 통화 내용이 떠올라 최유라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이 여자 건드리지 마. 혼몸도 아닌 애한테 무슨 짓이야. 비록 의심은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의 신명자는 본능적으로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마석두는 가소롭다는 듯 껄껄 웃었습니다. 혼몸? 아줌마 아직도 속고 계시네. 야, 확인시켜드려. 마석두의 눈짓에 부하 한 명이 최유라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거나 놓으라고. 최유라가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입고 있던 헐렁한 인부복 원피스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옷 안쪽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아래로 쏠렸습니다. 신명자의 시선이 최유라의 배에 고정되었습니다. 부하가 거칠게 옷을 잡아당기자 최유라의 배를 감싸고 있던 두툼한 스펀지 패드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살색 스펀지, 그리고 그 위로 드러난 최유라의 날씬한, 너무나도 홀쭉한 배. 고영태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명자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스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볍고 푹신한 그저 스펀지 덩어리였습니다.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쓰다듬으며 우리 손주라고 불렀던 것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너, 이게 뭐니? 응? 이게 뭐냐고. 신명자가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최유라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사기꾼년아, 감히 우리 집안을 능멸해? 내 손주 내놔. 내 손주 내놓으라고. 이거 놓지 못해? 이 늙은 여편니가 미쳤나? 최유라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신명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밀어버렸습니다. 힘없이 바닥에 나뒹군 신명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유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도끼 어린 눈으로 고영태와 신명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나 임신 안 했다. 어쩔래? 니들이 멍청해서 속은 거잖아. 돈 좀 있는 척 유세란 유세는 다 떨더니 알고 보니 쥐뿔도 없는 거지들이. 최유라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비수가 되어 고영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유라야, 너 그게 진심이야? 나 사랑한다며. 사랑? 야, 거울 좀 봐. 너 같은 마마보이를 누가 사랑하냐? 네 와이프 돈 보고 붙어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것도 다 날아갔으니 이제 볼 일 없어. 최유라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마석두가 박수를 짝짝 치며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이야, 사랑과 전쟁이 따로 없네. 자, 드라마는 끝났고 현실로 돌아옵시다. 최유라 씨, 돈은 없고 몸만 남으셨네. 각서 쓰러 가자. 자, 잠깐만요. 이 집 팔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받으세요. 최유라가 고영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석두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 집? 등기부 때 보니까 이미 압류 잡혔던데? 반효주 씨가 가처분 걸어놨더구먼. 니들은 이제 털어봤자 먼지밖에 안 나와. 반효주. 그 이름이 다시 한번 고영태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효주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조차 남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얘들아. 돈 되는 건 다 가져가. 냉장고, TV, 저기 굴러다니는 명품 가방들 싹 다. 마석두의 명령에 부하들이 집안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멀쩡한 가구들에 덕지덕지 붙었고 신명자가 아끼던 자개장롱은 와장창 부서졌습니다. 안 돼. 내 살림살이야. 건드리지 마. 신명자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부하들은 그녀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고영태는 구석에 주저앉아 찢어진 스펀지 패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 저렇게 초라한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야, 고영태. 잘 들어. 마석두가 고영태의 얼굴을 툭툭 치며 살벌하게 속삭였습니다. 네 마누라. 아니, 전 마누라한테 가서 빌든 훔치든 돈 구해와. 일주일 준다. 안 그러면 니들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거야. 알겠어?
사채업자들은 최유라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최유라의 비명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고영태와 신명자는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찢어진 옷가지, 그리고 덩그러니 놓인 가짜 임신 패드, 촛불마저 꺼져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명자의 흐느낌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굴러온 복을 차버리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고영태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후회라고 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처절한 현실 자각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도심의 빌딩 숲 사이 한 공유 오피스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효주의 자리는 대낮처럼 환했죠. 그녀는 책상 가득 펼쳐진 서류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길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타겟 고객층 분석 완료. 무언가 절감 방안 재검토. 효주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텀블러에 담긴 식은 커피를 들이키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주식회사 리본 사업 기획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것은 효주가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던지는 출사표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버렸습니다. 동정 따윈 사치야. 효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타닥타닥 경쾌한 자판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미래가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반효주라는 이름의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효주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지만 단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그들과 달리 효주는 이제 막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테헤란로의 한 투자회사 로비.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반효주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벌써 5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 구석이 너덜너덜해져 있었죠. 방금 만난 심사역의 건조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윙윙거리는 듯 했습니다. 반효주 대표님, 아이템은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하지만 현재 대표님 개인 자산이 전면 동결 상태라는 점이 저희로선 리스크가 큽니다. 게다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혼녀, 자산 동결,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 단어들이 효주의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효주는 빌딩 앞 화단턱에 걸터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의 표정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네. 효주는 쓰린 속을 달래려 가방에서 편의점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퍽퍽한 빵 조각을 씹어 삼키며 그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즐기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의 풍요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었으니까요. 효주는 남은 샌드위치를 억지로 밀어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어. 그 인간들이 내가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절대 그 꼴은 못 보여주지. 효주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지막 희망인 스타트업 엔젤 투자 설명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대형 투자사와 달리
이곳은 갓 시작한 스타트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엉켜있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효주는 배정받은 좁은 부스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목이 터져라 자신의 기획안을 설명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3040 주부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겉보기에 화려한 IT 기술이나 플랫폼 사업에만 관심을 보일 뿐 효주의 부스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목도 쉬어갈 무렵 폐장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효주가 씁쓸한 표정으로 팜플렛을 정리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차트 직접 분석하신 겁니까? 누군가 효주의 앞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날카로운 턱선에 지적인 금태 안경을 쓴 남자 류진이었습니다. 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그는 효주가 만든 가계부 기반 소비 패턴 분석 페이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직접 가계부를 쓰고 맘카페 10곳의 게시글 5만 건을 분석해서 만든 자료예요. 허구가 아니라 철저한 실증 데이터입니다. 효주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류진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효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효주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재밌군요. 보통은 그럴듯한 미래 가치만 포장해서 가져오는데 대표님은 뼈아픈 현실 문제점부터 짚으셨네요. 보여주기식 소비에 지친 주부들을 위한 실속형 프리미엄. 이게 핵심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제품에 지갑을 여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본질에 집중하는 제품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효주의 단호한 대답에 류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효주에게 건넸습니다. 류진입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제 사무실로 가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커피 맛있는 곳을 알거든요. 1시간 뒤 류진의 개인 사무실. 효주는 류진 앞에서 자신의 현재 재정 상황을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이혼, 그리고 복수를 위해 스스로 자산을 묶어버린 사정까지 전부 다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류진은 묵묵히 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효주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역시 너무 무모한 투자라고 생각하겠지? 그때 류진이 펜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반효주 대표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돈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대표님이 겪으신 그 결핍과 분노, 그게 바로 이 사업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절박한 만큼 강력한 엔진은 없거든요. 류진은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초기 자금 5억,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효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이라니. 당장 숨통을 틔우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핑계대지 말고 깨끗하게 인정할 것. 그리고 성공하면 저한테 아주 비싼 밥 한번 사시죠. 류진의 농담 섞인 제안에 효주는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목숨까지는 걸지 마세요. 그냥 잘해봅시다, 파트너. 류진이 내민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효주는 처음으로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효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낮에는 경기도 외곽의 공장을 돌며 원단 하나하나를 직접 만져보고 체크했고, 밤에는 마케팅 전략을 짜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사장님, 이 단가로는 도저히 안 돼요. 원단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공장장님, 저 믿고 딱 한 번만 맞춰주세요. 제가 이번 물량 완판시키고 다음 발주 때는 2배, 아니 3배로 드릴게요. 네, 제발이요. 효주는 먼지 날리는 공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직원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고, 깐깐한 그녀의 열정에 혀를 내두르던 공장장들도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주의 손은 거칠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반면 강남 빌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고영태와 신명자의 삶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고영태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결국 인력사무소에 나갔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땀의 쩐 작업복을 입고 등짐을 지는 그의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어이, 김씨. 아니고 씨. 똑바로 안 해? 저기 벽돌 다 옮기기 전엔 점심 없어. 작업 반장의 호통이 공사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반장님. 고영태는 시멘트 먼지 구덩이 속에서 기침을 토하며 삽질을 했습니다. 평생 펜대 한번 굴려본 적 없는 고운 손바닥엔 물집이 잡혀 터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눈을 찔렀습니다. 젠장, 내가 왜 이런 꼴을. 효주가 차려주던 따뜻한 아침 밥상, 퇴근하면 받아주던 안마,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돌아오는 건 작업 반장의 욕설과 흙먼지뿐이었죠. 신명자 역시 처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동네 고깃집 주방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빨간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불판 아직도 덜 닦였잖아. 기름때가 그대로네. 눈은 장식이야? 새파랗게 젊은 사장이 접시를 싱크대에 툭 던지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튀어오른 구정물이 신명자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닦을게요. 죄송합니다. 신명자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전기는 여전히 끊겨 있었고 촛불 아래서 고영태와 마주 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영태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사니? 효주한테 가서 빌어보면 안 될까? 그래도 부부였는데 설마 죽이기야 하겠니? 엄마 미쳤어? 절대 안 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여자한테 무릎 안 꿇어. 그리고 유라가 있잖아. 유라가 어떻게든 해줄 거야. 고영태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대망의 브랜드 런칭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유 오피스 한편에 마련된 효주의 사무실. 효주와 류진, 그리고 소수의 직원은 모니터 앞에 모여 긴장된 표정으로 카운트다운 시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픈 1분 전입니다. 서버 트래픽 상태 양호합니다. 좋아, 가자. 류진이 굳어있는 효주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효주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시계의 숫자가 자정이 되는 순간 효주가 클릭했습니다. 오픈. 화면이 바뀌고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5분간 사무실에는 침꼴깍 넘어가는 소리만 들릴 뿐 정막이 흘렀습니다.
주문 알림이 드문드문 울릴 뿐이었습니다. 띵, 띵. 효주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혹시 망한 건가? 내 판단이 틀렸나? 불안감이 엄습해 눈앞이 캄캄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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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리링. 갑자기 알림음이 폭주하더니 모니터 속 실시간 주문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님. 주문 폭주입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5,000명을 넘었어요. 뭐라고요? 서버 안 터지게 관리해. 계속 모니터링해. 직원들의 다급하면서도 흥분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1차로 준비한 5,000세트의 재고 숫자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재고 100개 남았습니다. 50개, 10개, 0개. 전량 매진. 화면에 뜬 붉은색 매진 글씨를 보며 효주는 멍하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픈 30분 만에 쾌거였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다고요. 효주가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난 시간 겪었던 수모와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류진이 다가와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거봐요. 제가 뭘 했습니까? 당신은 될 사람이라고 했죠. 류 대표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믿어주셔서. 울지 마요. 이렇게 좋은 날에. 자, 얼른 일어나세요. 2차 물량 풀 준비하셔야죠. 이제 시작입니다. 류진은 효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효주는 눈물을 닦고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류진의 제안에 효주는 힘껏 그의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짝!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효주의 인생 이막이 화려하게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빛을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의 질투와 분노는 더욱 짙고 어둡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런칭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효주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봄날이었죠. 효주가 만든 생활용품 브랜드 리본은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깐깐한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이거 없으면 살림 못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홈쇼핑 방송 때마다 매진 자막을 띄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요즘 장안의 화제죠? 벼랑 끝에서 화려하게 비상한 리본의 반효주 대표님, 그리고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 류진 투자사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방송국 스튜디오. 유명 토크쇼의 메인 MC가 들뜬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방청객들의 환호 속에 효주와 류진이 나란히 스튜디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효주는 과거에 주눅 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고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류진은 묵직한 네이비 슈트 차림으로 효주를 에스코트하며 든든함을 과시했죠. 반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창업 3개월 만에 매출 100억 달성이라니 비결이 뭡니까? MC의 질문에 효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분노가 아니라 희망이었거든요. 저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효주의 진솔한 대답에 방청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류진이 흐뭇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처음 반 대표님을 만났을 때 가진 건 낡은 노트북 하나뿐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천억 자산가보다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가능성에 베팅했을 뿐입니다. 류진의 멘트에 방청객들은 와하고 탄성을 질렀고 효주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방송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끈끈한 신뢰와 묘한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녹화가 끝난 후 류진은 효주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이끌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 체질이시던데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떨려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류 대표님이 옆에 안 계셨으면 말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효주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웃자 류진이 웨이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최고급 빈티지 샴페인이 서빙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반효주 대표님. 아니, 효주 씨.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효주 씨. 처음으로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부르는 류진의 목소리에 효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샴페인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사실 저 이혼하고 나서 이런 호사는 꿈도 못 꿨어요. 매일 편의점 김밥이나 먹으면서 복수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복수심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해요. 효주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류진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효주 씨가 행복해지는 거, 그게 최고의 복수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한 길에 제가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류진의 직진 고백에 효주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 상처 때문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류진의 진심 어린 노크에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직 많이 부족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신중한 거죠. 저는 기다리는 거 잘합니다. 투자도 원래 인내심 싸움이거든요. 류진의 재치 있는 대답에 효주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달콤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류진은 안주머니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효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몽블랑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펜촉에 HYO주라는 이니셜이 정교하게 각인된 세상에 하나뿐인 만년필이었습니다. 앞으로 써 내려갈 효주 씨의 역사는 기쁨과 성공으로만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계약서 사인할 때 쓰시라고요. 류 대표님. 효주는 감동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전 남편 고영태는 결혼기념일마다 본인이 갖고 싶어 하던 게임기나 골프채를 사오곤 했었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미래를 응원하는 선물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아껴서 잘 쓸게요. 효주는 만년필을 가슴에 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효주는 성공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회사 수익금의 일부인 1억 원을 싱글맘 자립지원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에서 효주는 아이를 홀로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엄마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효주의 진심 어린 응원에 많은 싱글맘이 눈물을 흘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론은 효주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인이라며
대서특필했고 그녀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폭죽이 터지고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직원들이 불러주는 축하 노래를 들으며 효주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류진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고 어두운 법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한 찜질방. 쾌쾌한 땀 냄새와 삶은 달걀 냄새가 진동하는 휴게실 바닥에 런닝 차림의 고영태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집에서 쫓겨난 그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TV 소리 좀 줄입시다. 고영태가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대형 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화제의 기업인 반효주, 싱글맘 센터의 1억 쾌척. 고영태는 먹던 식혜를 뿜을 뻔했습니다. 화면 속 효주는 자신이 알던 그 촌스러운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곁에는 훤칠한 키의 류진이 서 있었습니다. 뭐야? 반효주? 고영태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자막에는 연매출 100억 신화, 성공한 여성 CEO라는 문구가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100억? 네. 100억? 고영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은 사우나 입장료 1만 원이 아까워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여자는 1억을 껌값처럼 기부하고 있다니. 배신감과 질투가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저거 내 돈이야. 내가 먹여 살려서 저만큼 큰 거라고. 고영태가 TV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조용히 좀 해요. 잠 좀 잡시다. 아니, 저 여자가 내 마누라라고요. 내가 키운 여자란 말이야. 고영태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저 술 취한 노숙자 취급하며 혀를 찼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마누라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그러게. 딱 봐도 거짓골인데 허언증이 심하네. 사람들의 비웃음에 고영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씩씩거리지며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반효주를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찬양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중 한 기사의 사진이 고영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효주와 류진이 서로 마주보며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바람난 년놈들. 나를 거짓골로 만들어 놓고 지들은 히히덕거려. 고영태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새로운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 소송 기간, 기업은 인정 범위, 사실혼 관계 파기 위자료. 화면에 뜨는 법률 정보들을 읽어내려가는 고영태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아직 안 끝났어. 반효주, 네가 번 돈 절반은 내 거야. 내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줄 알았냐? 고영태는 주머니 속 동전을 털어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그의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껴 있었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러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지금 당장 유라. 아니, 그 꽃뱀년 찾지 말고 변호사부터 알아봐. 우리 돈방석 앉게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신명자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고영태의 귀에는 이미 효주의 금고가 열리는 환청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행복해 보이는 효주의 미소와 찜질방 구석에서
음모를 꾸미는 고영태의 번들거리는 눈빛.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한번 충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의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고 투명했습니다. 반효주는 출근길 차 안에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그녀의 브랜드 리본이 이번 분기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대표님,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그럼요. 날씨도 좋고 실적도 좋고 더 바랄 게 없죠. 효주가 운전대를 잡은 김 기사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류진이 보낸 싱그러운 프리지어, 꽃병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파트너 아이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어 효주의 입꼬리를 더욱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비서실장이 들고 온 서류 봉투 하나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표님,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발신인이 고영태 씨입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효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봉투를 뜯자 소장이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사건 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소송 원고 고영태. 효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오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고 고영태는 혼인기간 피고 반효주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가사 분담과 외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피고의 성공은 원고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므로 현재 피고 명의 재산 및 회사 지분의 50%를 분할 청구한다. 내조? 헌신? 효주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도박과 유흥비로 돈을 탕진하고 시어머니와 합세해 자신을 식모 취급하며 바람까지 피운 인간이 할 소리인가 싶었죠.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우주를 뚫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좀 보세요. 마케팅 팀장이 사색이 되어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유튜브며 커뮤니티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팀장이 내민 화면에는 자극적인 빨간색 썸네일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충격 단독. 100억 매출 신화 반효주 대표 성공하자 조강지처. 아니 조강지부 버렸다? 영상 속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고영태가 등장해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치며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흑흑. 제가 그녀를 위해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녀가 사업한다고 힘들 때 제가 빚까지 내가며 뒷바라지했는데 성공하니까 저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더군요. 돈 좀 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면서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쫓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효주는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상 아래 달린 실시간 댓글창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와, 여자 인성 보소. 남편 등골 빼먹고 성공하니까 환승이별. 역시 돈이 무섭네.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불매운동 가즈아. 저런 악덕 기업주가 만든 물건 못 쓴다. 남편분 힘내세. 진짜 억울하시겠다. 팩트는 온데간데없고 조작된 감성파리만 남아 효주를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천하의 폐륜 며느리 반효주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효주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젖혔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는
휠체어를 탄 신명자가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내 아들 인생 돌려내라,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라고 적힌 피켓을 든 아르바이트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유튜버들은 그 광경을 생중계하며 조회수를 올리기에 바빴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제가 며느리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고 쫓겨났습니다. 이 늙은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엄동설하네. 며느리가 성공하더니 시어머니를 벌레 보듯 하네요. 흑흑. 신명자의 기가 막힌 눈물 연기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혀를 차며 효주의 회사 건물을 노려보았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도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유리병 너머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진짜야? 대표님이 남편 버린 거? 아니겠지. 근데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뭔가 있지 않겠어? 실망이다. 우리 브랜드 이미지 타격 크겠는데. 믿었던 직원들의 의심 어린 눈빛에 효주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에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었지만 효주는 직감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효주야. 선물은 잘 받았어? 소장이 좀 늦게 도착했나 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영태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능글맞고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처럼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줘. 기업은 양심이라는 게 있니? 에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양심이 밥 먹여주냐? 나 지금 배고파 죽겠거든. 찜질방 식혜값도 아까운 처지라. 고영태는 낄낄거리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길게 말 안 할게. 현금으로 딱 50억만 줘. 그리고 회사 지분 30% 넘기고. 그럼 소송 취하하고 엄마랑 얌전히 물러가 줄게. 내가 기업은 50% 달라고 했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깎아주는 거야. 이 미친 새끼가. 꿈깨. 너한테 줄 돈 1원도 없어. 욕하지 마. 지금 내 상황 파악 안 돼? 거래처들 벌써 전화 오고 난리 났다며? 네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명해봤자 대중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 성공한 여자의 배신. 이거 얼마나 맛있는 소재냐? 고영태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효주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선택 잘해라.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아, 그리고 유라 알지? 걔가 너랑 류진 대표 불륜설 제보할 준비도 하고 있더라. 그거 터지면 내 회사뿐만 아니라 류 대표 투자 회사까지 골로 갈걸?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효주는 수화기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으흑, 과호흡이 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죽으림을 다해 버텼을 뿐인데 왜 이런 오물을 뒤집어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심장을 터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결국 저 악마들한테 굴복해야 하는 건가? 절망의 늪으로 깊이 가라앉으려던 찰나 누군가 효주의 어깨를 단단히 아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반효주 대표님. 류진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류진은 창백해진 효주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넥타이를 풀어 헤친 뒤 따뜻한 물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마셔요. 천천히. 효주가 덜덜 떨며 물을 한 모금 마시자 거칠었던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류 대표님, 저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해요. 고영태가 50억을 안 주면 류 대표님까지 망가뜨리겠대요. 그게 저들이 노리는 겁니다. 대표님이 공포에 질려서 제 발로 돈을 갖다 바치는 거요. 류진은 효주의 손에 들린 물컵을 감싸쥐며 단호하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합의해주면 안 됩니다. 1원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도망치면 죽지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거래처들도 계약 보류하겠다고 하고 직원들도 동요하고 여론은 뒤집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계약 보류 제가 다 맡겠습니다. 제 투자금 회수 안 한다고 공증 서주고 필요하면 제 개인 자산까지 투입해서 방어할 겁니다. 류진은 자신의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파일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 한 달간 저희 법무팀과 사설조사팀이 밤낮 없이 모은 자료입니다. 고영태 씨와 그 모친이 대표님 몰래 저지른 짓들이죠. 냄새가 나서 파봤더니 생각보다 더 썩어 있더군요. 효주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영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내역. 반효주 명의 인감 도용 대출 제2금융권 3억 원. 회사법인 카드 불법 사용 및 횡령 유흥업소 결제 등 2억 5천만 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입출금 내역 총 5억 원 규모. 심지어 효주가 결혼 생활 동안 알뜰하게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고영태가 몰래 해지해 최유라에게 명품 가방과 차를 사주는데 탕진한 내역까지 통장 사본과 CCTV 캡처 사진으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도장을 훔쳐서. 효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형사 범죄, 그것도 중범죄였습니다. 고영태 씨는 지금 제 무덤을 판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민사로 돈 좀 뜯어내려다가 형사로 징역 살게 생긴 거죠. 저쪽에서 여론몰이로 나온다면 우리는 팩트 폭격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류진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아주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효주에게 무한한 신뢰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잡으시죠.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변호사 군단 대동해서 저 쓰레기들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립시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효주는 고개를 들어 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자신의 삶과 회사를 지켜야 할 당당한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효주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제가 멍청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똥은 치워야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깨끗하게. 효주의 눈빛이 다시 형형하게 살아났습니다. 비서실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 공지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류 대표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움은 나중에 비싼 밥으로 받겠습니다. 지금은 전투 준비하시죠. 류진이 든든하게 효주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시각 찜질방 흡연실에서 고영태는 낄낄거리며 스마트폰 댓글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역시 대중은 개돼지라니까. 조금만 자극해주면 알아서 물어뜯어주잖아. 야, 엄마. 좀만 더 울어봐. 지금 반응 장난 아니야. 후원금도 꽤 들어왔어.
전화기 너머로 신명자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영태야. 나 추워 죽겠다. 목도 다 쉬어서 소리도 안 나온다. 사람들이 자꾸 욕하고 지나가는데 걔가 돈 준대니? 조금만 참으라니까. 지금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야. 50억이 코앞이라고. 50억. 그거 받으면 우리 하와이 가서 살자. 고영태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노리고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효주의 회사 대강당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번쩍이는 단상 위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결연한 표정의 효주와 그녀를 호위하듯 걷는 류진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 화면을 보며 낄낄대던 고영태의 표정이 효주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순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참담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이 마련된 회사 대강당은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단상 위에 선 반효주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섬광 속에서도 효주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류진이 호위무사처럼 굳건히 서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죠. 회견장 맨 뒤편 기자들 틈에 섞여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영태와 신명자였습니다. 영태야, 제 표정 봐라. 아주 잔뜩 겁먹었네. 오늘 항복 선언하는 거 맞지? 당연하지, 엄마. 50억이 걸렸는데 별 수 있겠어? 여기서 눈물 좀 짜내면서 합의하자고 빌겠지. 그럼 우리는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 되는 거야. 고영태는 마스크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효주가 무너질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 효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지며 침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이 흘렀습니다. 반효주입니다. 오늘 저는 제 개인적인 가정사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효주의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견장을 울렸습니다.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고영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야? 사과가 아니라고? 저는 오늘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효주가 류진에게 눈짓을 보내자 류진이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당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며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CCTV 영상 202X년 X월 X1 반효주 대표집 서재. 화면 속에는 고영태가 주위를 살피며 서재로 몰래 들어와 금고를 여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효주의 인감 도장과 통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자 기자석에서 와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영상은 제 전 남편 고영태가 제 인감을 훔치는 장면입니다. 그는 훔친 인감으로 제 명의를 도용해 제2금융권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효주의 설명과 함께 화면이 바뀌며 대출 신청서 원본과 필적 감정서가 띄워졌습니다. 이어 고영태의 계좌 내역이 스크롤되며 내려갔습니다. 땡땡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입금 500만 원. 땡땡 룸살롱 결제 350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이 도박과 유흥으로 빠져나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영태 씨는 회사 법인 카드를 자신의 용돈처럼 사용하며 회사 돈 2억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류진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입니다.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중대 범죄란 말입니다. 류진의 호통에 회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속보를 전송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고영태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쟤들이 미쳤나 봐. 이걸 다 까발리면 어떡해? 아이고 망했다. 저게 다 증거로 남았단 말이냐? 신명자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들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효주의 폭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 제 전 시어머니 신명자 씨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자 신명자의 백화점 쇼핑 내역이 떴습니다. 시사 핸드백 1200만원, H사 스카프 80만원, 피부과 VIP 시술권 500만원. 신명자 씨는 며느리인 제가 생활비를 아끼려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을 때 제 명의 카드로 백화점 VIP 놀이를 즐겼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저를 하녀 부리듯 했습니다. 이어 결정적인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지직. 어머니, 그년 내쫓고 유라 들이자니까요? 유라 친정이 재벌이라잖아. 굴러온 복덩이 놔두고 왜 그 짠순이랑 살아? 그래, 내 말이 맞다. 임신도 못하는 년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지.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방법이나 연구해라. 고영태와 신명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지자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쓰레기네, 인간도 아니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제 가정을 파탄낸 내연녀 최유라 씨, 그녀의 임신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효주의 말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경찰 수사 기록과 함께 최유라가 착용했던 가짜 임신용 실리콘 배 사진이 떴습니다. 그들은 임신을 핑계로 저를 압박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저를 내쫓고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여기 최유라와 고영태가 공모한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최유라 오빠, 배 차고 있는 거 더워 죽겠어. 언제 이혼해? 고영태 조금만 참아. 그 여자가 번 돈반 떼서 나오면 그걸로 하와이 가자니까.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의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와, 진짜 악마들이 따로 없네. 반효주 대표님,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고영태, 신명자 당장 구속해라. 저게 사람이냐? 효주를 욕하던 여론은 분노의 화살이 되어 고영태 모자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효주는 마이크를 꽉 쥐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멘트를 날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고영태와 신명자 그리고 최유라를 횡령, 사기,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형사 고소합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돼. 이 거짓말쟁이년아. 뒤에 숨어있던 신명자가 참지 못하고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거 다 조작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 고영태는 얼굴을 가리며 쥐구멍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기 고영태 아니야? 맞네. 고영태다. 잡아.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당황한 고영태가 뒷문으로 도망치려 몸을 돌리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남성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었습니다. 고영태 씨, 반효주 씨 인감도용 및 횡령,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고영태의 손목에 차가운 은색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금속성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고영태가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형사들은 그를 가차없이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꿇린 고영태는 단상 위에 서 있는 효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효주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고영태는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효주야.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좋았던 시절도 있었잖아. 한 번만 봐줘, 제발. 고영태는 콧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효주는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여보, 내줘. 웃기지 마. 당신이 나한테 한 건 기생충 짓이었어. 내 피 빨아먹고 살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니? 효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묵직하게 고영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감옥 가서 평생 반성해. 아, 당신 같은 인간은 반성도 못하겠구나. 그냥 거기서 썩어. 효주가 뒤돌아서자 고영태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효주야. 50억 안 줘도 돼. 소송 취하할게. 제발. 형사들이 고영태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명자는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내 아들, 우리 영태.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신명자를 부축해 끌어냈습니다.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 효주만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류진이 효주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정말 길었네요. 효주는 류진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자 류진이 그녀를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나가시죠. 승리자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기자의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당당하게 회견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화의 엔딩보다 완벽하고 통쾌했습니다. 회견장 밖에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효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한 공기가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고 진정한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메인 화면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고영태의 찌질한 모습과 당당하게 웃으며 회사를 나서는 효주의 모습이 나란히 장식되었습니다. 몰락한 기생충, 남편 BS 화려하게 비상한 CEO 아내, 사이다 참교육, 반효주 거짓을 뚫고 진실을 증명하다. 국민들은 환호했고 효주의 브랜드 리본의 주문량은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폭주했습니다. 반면 유치장에 갇힌 고영태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과응보.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고 노력한 자는
보상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실현되는 밤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잔혹하리만큼 달랐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교도소. 싸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302번. 기상? 동작 봐라, 군뱅이야? 교도관의 고함에 고영태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5302번. 그것이 지금 고영태의 이름이었습니다. 횡령과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한때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떵떵거렸던 과거가 무색하게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춥다. 배고파. 고영태는 입술을 달달 떨며 식판을 받아들었습니다. 팅팅 부른 콩나물국과 식어버린 밥덩어리.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감지덕지해야 했습니다. 밥을 씹을 때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효주가 매일 아침 차려주던 따뜻한 쌀밥과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여보, 아니 효주야, 내가 잘못했어. 고영태는 밥을 먹다 말고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이, 5302번. 밥맛 떨어지게 왜 짜고 지랄이야? 조용히 앉혀먹어. 옆에 앉은 험상궂은 문신남이 식판을 툭 쳤습니다. 고영태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조용히 먹겠습니다.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거만함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변기 청소를 담당하며 하루 종일 오물을 뒤집었었고 밤이면 효주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보다는 50억을 놓쳤다는 탐욕스러운 후회에 몸부림쳤습니다. 한편 교도소 담장 밖의 세상은 매섭게 추웠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다 쓰러져가는 고시원 골목에서 신명자가 굽은 등을 힘겹게 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리어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 팔자야. 화려한 호피 무늬옷 대신 낡아 빠진 등산복을 겹쳐 입은 신명자는 쓰레기 더미를 뒤적거렸습니다. 이봐, 할망구. 거긴 내 구역이라고 했지. 옆 골목에서 다른 폐지 줍는 노인이 달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여기 이름 써붙였어? 내가 먼저 봤어.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게 와서 행패야? 확 그냥. 노인이 신명자를 밀치자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에 북받친 신명자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남 살던 여자야. 며느리가 100억 부자라고. 이것들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또 시작이네. 허언증이 심하다니까. 쯧쯧. 신명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전광판이 있는 사거리로 나갔습니다. 멍하니 대형 스크린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뉴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습 혼인 빙자 사기범 최유라 검거. 피해액 수십억 원.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최유라의 모습. 신명자는 치를 떨며 가래침을 퇴뱉었습니다. 전연. 저 꽃뱀년 때문에 내 인생이. 그리고 곧이어 화면이 바뀌며 화사한 조명을 받는 또 다른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올해의 기업인 대상, 리본 반효주 대표 수상. 신명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든 효주의 모습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고귀해 보였습니다. 효주야. 내 며느리. 신명자는 더러운 손을 뻗어 허공을 잡으려 했지만 닿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자신의 업보였습니다. 그 시각 화려한 호텔 연회장.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 반여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류진이 듬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말에 효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과 절망, 그리고 처절했던 재기의 순간들. 사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빈손으로 세상에 내던져졌으니까요. 효주의 담담한 고백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바닥은 끝이 아니라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발판이라는 것을요. 저를 죽이지 못한 시련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효주는 객석에 앉아있는 류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 제 손을 잡아준 류진 대표님.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이 영광을 제 파트너이자 제 인생의 구원자인 류진 씨에게 돌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류진은 쑥스러운 듯 안경을 고쳤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행사장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별밭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효주 씨. 류 대표님 덕분이라니까요. 아까 저 떨려서 마이크 놓칠 뻔한 거 못 보셨죠? 효주가 장난스럽게 웃자 류진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했지만 그의 품은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효주 씨, 그거 알아요? 효주 씨는 원래 보석이었어요. 단지 먼지가 좀 묻어 있었을 뿐이죠. 제가 한 건 그저 그 먼지를 닦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네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보석 제가 평생 관리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손 안 타게. 류진은 안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반지가 겹쳐진 독특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디자인이 특이하네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행복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아픈 기억을 잊으려 하지 마세요. 그것조차 당신을 만든 시간이니까. 대신 앞으로는 행복한 기억이 그 상처를 덮을 수 있게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류진은 효주의 목에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효주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류 대표님, 아니 진 씨, 고마워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효주 씨. 류진이 효주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효주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반효주라는 이름으로 온전하게 서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효주와 류진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낡은 공유 오피스 건물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리본 창업지원센터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여기 기억나요? 저 구석 자리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밤새웠는데. 그럼요. 그때 효주 씨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레이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리모델링된 센터를 둘러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곳은 이제 효주처럼 이혼이나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센터에서 교육받던 예비 창업가들이 효주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효주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인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은 눈빛들을요. 다들 잘하고 계시죠? 힘들면 언제든 찾아와요. 제가 선배로서 밥은 무제한으로 쏩니다. 와, 대표님 최고. 효주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류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알아요? 글쎄요. 그 인간들 망하는 꼴 보는 거? 아니요. 보란 듯이, 아주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당신이 웃는 매 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형벌일 테니까요. 효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고영태나 신명자에 대한 미움조차 이제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조차 아까울 만큼 지금 자신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웠으니까요. 두 사람은 센터를 나와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맞잡은 두 손은 놓지 않았고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효주의 지난날의 아픔들이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효주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가을 하늘보다 더 높고 더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반효주의 찬란한 인생 이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참 속 시원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고영태 모자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지난 상처를 딛고 류진님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은 효주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진실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